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담 가격 역시 월씬 저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K 전차는 지난해 쫄란드와 천대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분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끄는 바 있었습니다. 올해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 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수주 무산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천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검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쫄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K 전차 수주 실패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잔밋빛이라는 점을 감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감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K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한 거니 K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들 도입하기로 절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잡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자국이 두 차례 현대로템이 K 전차들 추천했으나 현지 국방부가 이들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서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 전차 구매를 추천했다며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한국 K가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EH 전차보다 낫다고 펌가했다며 올해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진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 전차는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했는데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도입 분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독일은 인삼했습니다. FMA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H 도입을 절정한 후 업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나스 가르스텔의 총리도 EH 주력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감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K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수드 가라칸이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언급한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 전차들 교체하는 신형 주력 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고 한국의 K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 EA7과 막판까지 검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는 입잘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의 대독일 정치적 입장 문제란 관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내부국립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산 석유 및 천연가스들 둘러싼 노르웨이 독일의 특수관계들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연금을 인용해 노르웨이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구매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스테레 총리가 독일 KMW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로부터 레오파르트 EH 주력 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보도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들 매개로 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NUPI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관계 독일과 노르웨이가 분명히 감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로 지난해 노르웨이 수출 규모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4.3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지만 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이기에 마나무술 수도 없는 삼함입니다. 노르웨이는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 크론의 약 73억 달러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독일과 상담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방위사업점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할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 4적, 독일 2적 등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모레 시제 잠수함 건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밤산업체 관계자는 노르웨이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는 잠수함, 할점, 유도무기, 지상 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탱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쫄란드 이후 노르웨이들 서유럽 무기 수출이 교두보로 삼고자 쨌던 K 제조사 현대로템은 향후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쫄란드와 K 전차 820대들 수출하는 2차 계약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2차 계약 수주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가 유럽 무기 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무기 거래들 역외국가가 쉽사리 뚫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또 쫄란드와 노르웨이의 무기 조달 환검이 확연히 달랐던 점도 고려해야 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은 작년 말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을 미루고 잠거리 전밀유도 무기, 젤리콥터들 도입하는 방안을 주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탱크를 공여해 안보 사점이 급했던 쫄란드와 다르게 노르웨이는 이번 독일의 신규 탱크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잡는 등 전차 도입에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 활용해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무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독일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지휘자동화 체계 장비 등으로 판매 무기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의 거무 무전기 등 지휘 통제 통신 등 자산을 수입국가가 자국산으로 쓰는 일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도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검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스테레 총리는 레나 군사기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향후 18대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몹선으로 남아있다고 노르웨이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첫 인도 분량은 2026년이며 오는 2031년까지 순차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도입 결정은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된 밤입이 증감, 예산 지출 계획의 일부여서
참담한 규모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의 K2흑표 전차는 레오파르트 EA7과 함께 막판까지 검증했지만 결국 좌절됐는데요. 막판까지 고민한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라는 점 외에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테레충리는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도 감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문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서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지난달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절점했지만 레오파르트 2를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레오파르트 2는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FP의 분석이었습니다. FP는 그러면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그 틀을 파고들며 유럽 밤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 전차는 한국이 미국 탱크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발에 작수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탱크라고 FP는 소개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레오파르트 2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추문 성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는데요. 또 한국 탱크 등 무기의 장점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뛰어난 생산 능력,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쫄란드에 수출되는 K 탱크 1000대의 거무, 1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B10대는 2026년까지 쫄란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화 모델 KEPL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쫄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쫄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FP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럽 전체가 이번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탱크 구매처를 당장 한국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민감하다는 점과 유럽에서 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 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2개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8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 차와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한화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 차와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 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 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 차와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 차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 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한국형 경전투기 FA-52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2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 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 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 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건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 5천 I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마지막 6호기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 복좌 2인승과 최초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11개월 만에 시제기 6대가 모두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은 유례없는 놀라운 속도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6호기 비행 성공 소식과 더불어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 개발 소식과 항공모함 소식까지 더해지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면서 무서운 속도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놀라운 계획을 의식하며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F-21이 3년 뒤인 2026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F-21과 함께 운용될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가 연내 개발이 완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우리군은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 소형 무인기 가오리 X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오리 X는 이미 이착륙 성공에 이어 KF-21 보라매와 유무인 합동작전 MUMT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센서와 통신 체계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KF-21과 함께 무서운 공중 전력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시간당 수백 km 비행할 수 있고 임무 완료 시 자동으로 돌아오는데, 가오리 X의 실제 크기가 길이 11m, 넓이 15m, 무게가 10톤으로 중국에서는 가오리 X의 실제 크기가 대형 드론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만 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4월 한국이 순식간에 KF-21 시제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었고, 이것도 매우 놀라운 속도인데 일명 가오리 X라고 알려진 보조 스텔스 무인기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오리 X의 사진을 한국이 지우고 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국이 만든 무인기 CH-7과 비슷해 보인다면서 한국이 또 우리 거를 도둑질했나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KF-21부터 가오리 X까지 한국의 군용기 개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빠르고 순조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개발하는 게 죽을 것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것을 베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자신들이 남의 것을 무단으로 베끼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개발을 잘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중국 언론인 소후닷컴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하여 록히드 마틴을 제휴 명목으로 끌어들였고, 사실상 T-50 개발과 마찬가지로 록히드 마틴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상당한 기술적 지원으로 KF-21은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어쨌든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기술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그럭저럭 넘겼다. 그러나 한국이 신속히 관련 부품들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KF-21은 실패작이 될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실패하기를 아직도 바라는 눈치이지만 한국은 이러한 바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면서 록히드 마틴과 제휴의 엔진과 부분적인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4개를 스스로 개발하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실현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산화율 100%를 주장하지만 65%의 국산화율도 대단한 것이라며 사실상 100% 국산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KF-21에 들어가는 미국 G2사 엔진을 쓰고 85%를 외국에서 부품을 사서 조립하지만 스웨덴제로 인정받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계 설계를 스웨덴이 했기에 스웨덴만이 만드는 독자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F-21은 전체의 체계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한 기체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2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실패하고 이후 영국과 협력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영국 측은 일본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KF-21 시험 비행 성공을 계기로 한국과 전투기 개발에 상호 협력하자고 먼저 제의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최신 전투기를 내놓는다고 떠벌려도 결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전투기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모든 무기에 있어서 국산화율이 훨씬 높지만 이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기술 선도국으로부터 경쟁국 또는 잠재 적국으로 찍힌 나라다 보니 기술 이전은 커녕 완제품 판매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완제품 무기를 팔았는데 중국은 그것을 뜯어보고 무단으로 역설계해서 국산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최신 기체나 부품은 중국에 팔지 않아 첨단 무기들이 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에 들어가는 WS-15 엔진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러시아제 원형의 6070% 수준의 성능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이 자국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놀라고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F-21이든 가오리-X든 로열 윙맨 형태의 기체이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형태의 기체를 제작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한국의 야망은 잘 알려져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지난 14일 한국에서 열린 국제해양방 위산업전 마덱스 2023에서 공개된 7만 톤급 항공모함을 보고서 논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은 7만 톤급 항공모함 계획을 내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싶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푸젠함을 닮은 한국형 항모, 중국과 경쟁하려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미국산 항공모함기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함상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국산 항공모함과 국산 항공모함기를 개발하려는 한국인의 야심을 얼핏 보기에 정말 남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원양과 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에 이런 항공모함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변두리 국가로 해군할 동법이가 작아 이러한 항공모함이 필요하겠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항공모함 보유를 두고 늘 이 같은 중국의 주장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해군 관계자들은 중국이 하는 짓을 생각한다면 항공모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앞바다라고 지칭하며 2013년부터 우리 해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은 자신들의 작전구역이므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해의 70% 이상이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이 됩니다. 중국 해군은 이렇게 매년 서해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이 근처를 항해하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둘러싸듯 포위하여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힘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도 길목을 막아서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한국이 보유한다면 중국의 대항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 상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공모함을 2024년에 전력화를 시도하는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독도를 노린다면 한국이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항모전투단을 운영한다면 분명 우리 군의 해양주권 수호 및 국위보호 활동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KF-21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가오리-X를 비롯해 7만 톤의 항공모함과 더불어 여기에 실어 운용할 수 있는 KF-21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열심히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만들고 있지만 모든 것이 중국 자국 기술로 만든 중국산이기에 실전에서 자신들이 과시하는 것 같은 전력은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러시아도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차나 전투기 등이 서양의 무기에 맹모추는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서해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일부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누를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